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머니투데이 방송 뉴욕 특파원 염현석 기자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기업 취재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 10대 수출 상품의 순위는 거의 바뀌지 않았는데요. 최근에는 정말 20대 수출 상품 중에 가장 위기에 처한 산업이 하나 있죠. 바로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네, 사실 석유화학 산업은 사이클의 문제다. 그래서 이제 안 될 때는 안 되지만 잘 될 때 이제 한꺼번에 역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망하지 않는 기업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조금씩 이야기가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거 이렇게 경기 순환의 문제로 설명이 되던 석유화학 산업이 이제는 산업 자체가 과연 지속 가능할 거라는 이런 질문까지 받게 될 정도로 변화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한번 미국 사례와 곁들여서 한번 설명을 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사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전제가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석유화학 산업 부분 같은 경우에 산업의 쇠퇴와 흥망성쇠, 그리고 산업의 이런 변화들이 우리나라만 갑자기 시작된 고민은 아닙니다. 미국 석유화학 기업들 역시 이런 고민들을 우리나라보다 먼저 미리 하게 됐었는데, 한 2010년대 중반부터 거의 10년 가까운 기간, 거의 한 15년 이상 이런 기간 동안 이 문제를 놓고 아직도 이렇게 싸워오고 있고 극복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노력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에 과연 어떤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지금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오늘은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석유화학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 기업들보다 더 훨씬 오랫동안 힘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석유화학 기업들은요, 더 빨리 벼랑 끝에 몰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서서히 말라 죽는 게 좋냐, 아니면 갑자기 떠밀려 죽는 게 좋냐, 이런 거를 논하자라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이런 차이들이 조금 생겼는지, 그리고 이렇게 오래 힘들었지만 그 힘듦을 기반으로 지금 미국 석유화학 기업들은 반등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나라 석유화학 기업들은 어떻게 이런 벼랑 끝에서 서 있는 것을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석유화학의 가장 기본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석유화학의 기본 원료가 되는 에틸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에틸렌이요, 모든 석유화학 제품들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에틸렌의 변화를 보면 일단 석유화학의 그런 변화를 쉽게 알 수 있는데요. 2020년부터 2025년 사이 글로벌 에틸렌 생산 능력은요, 약 4천만 톤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글로벌 에틸렌 수요는 얼마나 증가했을까요? 2,700만 톤 수준에 그쳤습니다. 즉 공급 증가 속도가요, 수요 증가를 명확하게 앞질러 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공급 증가가 어디에서 왔는지 한번 봐야 될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거의 70%가 이 증가 속도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중국에서 70%의 글로벌 에틸렌 증가량을 가지고 있고, 중국 같은 나라는 이거를 단기적으로 줄일 생각이 전혀 없는 대표적인 나라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는 게 단기 불황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구조적으로 과잉 생산에 들어간 걸까요? 저는 이게 구조적으로 과잉 신호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먼저 미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도 우리나라와 같이 석유화학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석유화학 하면 빅4가 있잖아요. 미국 역시 제가 빅4를 선정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우라는 기업이 있고요. 리오드 베셀이라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웨스트 레이크라는 기업이 있고 올린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모두 플라스틱, 폴리머, PVC, 염소, 가성소다 같은 전통적인 석유화학 제품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기업들이랑 비슷하죠. 우리나라는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하나솔루션이죠. 그리고 금호석유화학, 이렇게 네 개를 이제 빅4로 많이 뽑잖아요. 이렇게 다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전통적인 이런 석유화학 제품을
제품을 기본으로 한다라는 것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 빅4 같은 경우에는요, 2014년 이후 거의 쉬지 않고 힘들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자, 2014년에 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2016년 거의 최저가를 찍죠. 배럴당 20달러까지 내려갔는데요. 이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자, 유가가 싸졌으니까 좋지 않냐? 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화학 제품 불황까지 겹치면서요, 더욱더 많이 떨어지면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때 다우는 산업 부분별로 매각도 했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석유화학 기업들이 다우의 사업 부분을 살 수도 있다라는 큰 뉴스가 나기도 했었죠. 2018년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면서도 한 차례 힘든 걸 겪었고요. 2020년 코로나로 인한 수요 붕괴가 있으면서 역시 힘들었었죠. 22년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지만 경기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서 에너지 가격은 높아지고 제품 가격은 따라가지 못하면서 또 한 번 힘들어졌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중국발 과잉 공급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죠. 이렇게 보면 사실상 2010년대부터 미국 석유화학 기업들은 그냥 고난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유가가 급락하던 때조차도 원료가 싸지니까 뭐 석화가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품 가격이 그만큼 더 많이 떨어져서 조금 더 힘들어졌다라고 합니다. 유가가 급락을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나프타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동시에 폴리에틸렌, 프로필렌 같은 범용 제품도 빠르게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에 보통 예전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급락하게 되는 경우에 불황이 같이 오는, 그러니까 수요 둔화 현상이 같이 일어났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가격 경쟁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싸져서, 그러니까 원료 가격은 싸졌지만 오히려 더 마진은 더 깎이는 구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잠깐의 이런 호황 같은 게 있을 수 있지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반적으로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14년 이후로 미국의 석유화학 원료에 대한 과잉 공급도 또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가 셰일가스가 본격화되면서 석유화학에 대한 이런 원가 공급에 대한 소스가 마련이 됐고요. 2014년, 15년 이때부터 중동에서도 석유화학 공장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리온델베셀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 그러니까 작년에도 업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 로이터 보도를 보면 수요는 살아나지 않지만 가격 압박 요인이 많았기 때문에 이익이 부진했다라는 이런 보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리온드베셀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생산하는 천연가스계 원료로 공급을 받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방어력, 그러니까 가격 방어력이 나프타 베이스인 우리나라보다 더 좋았던 점이 있지만 굉장히 좋지는 않았습니다. 뒤에 가서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석유화학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제품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범용 제품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회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다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최대 석유화학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2010년대부터 유럽의 고비용 크래커랑 폴리머 설비를 단계적으로 줄였습니다. 사업부 매각, 구조조정도 계속해서 반복을 했고요. 이 때문에 여러 가지 매각설도 많이 있었고 이렇게 됐었는데요. 다우가 이렇게 매각을 검토하면서 본격적으로 몸집을 줄이는 거는 생존을 위한 결과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웨스트레이크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PVC 비닐 계열 전문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PVC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인 범용 제품이긴 하지만 PVC 비닐 계열이라는 게 전 세계, 그러니까 플라스틱 중에, 석유화학 제품 중에 가장 많이 쓰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PVC 비닐 계열 이 하나에 집중을 하면서 이 회사의 제품이 아닌 경우 그러면서 이 회사가 미국의 표준을 잡고 있고 이 표준을 계속해서 이끌어가기 때문에 PVC 비닐 계열에서는 이 웨스트레이크라는 회사가 범용제로 자리를 잡으면서 조금 더 괜찮은 성과를 내고 있었던 겁니다. 올린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 염소, 가성소다라는 이런 거 전문 회사인데요. 수처리, 방산, 의약 등의 필수 산업 체인을 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서도 실적이라든지 주가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덜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빅4 같은 경우에는 보면 한 2010년부터 생각해보면 한 15년 동안 계속 힘든 고난의 시절을 보내고 있었잖아요. 이 빅4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본다면, 물론 수익성도 악화되고 구조조정도 겪고 다 하고 있지만 어찌됐건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아남고 업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경우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하나의 전문 분야를 최소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잠깐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석유화학 기업은 LG화학,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한화케미칼, 이렇게 네 개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케미칼, 하나솔루션, 이렇게 보면 한국의 에틸렌 생산 능력부터 잠깐 보면 연간 1200에서 1300만 톤 수준입니다. 세계 4위권의 석유화학 생산국이기도 한데요. 문제는 이 생산 능력이 중국과 미국과 비교하면 경쟁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제품군으로는 정면 경쟁한다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 5,400만 톤 정도 되고요. 미국은 우리나라랑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나프타 기반의 이런 에틸렌 생산을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미국은 대형 에탄 크래커 기반입니다. 중국의 에틸렌 생산 능력 같은 경우에는 2025년 기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400만 톤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증설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 이제 원가 관련해서 보면요, 에틸렌을 1톤 정도 만드는데 보면 한미 중만 일단 비교를 하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톤당 300에서 450달러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450에서 650달러 정도고요. 한국은 이제 납타 기반이라고 했잖아요. 납타 기반은 650에서 850달러 수준입니다. 그리고 중동이 가장 저렴한데 중동 같은 경우에는 250에서 400달러 정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날까요? 그리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원료는 어떤 이제 납이 효과로 작용을 하게 될까요? 사실 나프타 같은 경우에는 석유에서 나오는 겁니다. 진짜 석유 화학 기업인 거죠. 이런 원유에서 나프타를 나오기 때문에 원유 가격에 상대적으로 연동이 많이 되고 등락폭도 크고 원유 가격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나머지 국가들은요, 에틸렌을 바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원료의 출발점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면 한국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프타 기반입니다. 나프타는 원유를 정유 공장에서 분해해 얻는 중간유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유가와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유가가 오르면 나프타도 오르고 나프타가 오르면 에틸렌 원가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중동 같은 경우에는 에탄을 기본적으로 씁니다. 왜냐하면 천연가스에서 나오는 계열이거든요. 셰일가스에서 나오는 LGN, 그러니까 천연가스의 계열 원료입니다. 중동 같은 경우에도 천연가스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서도 비슷한 천연가스액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에탄가스는요, 에탄 가격은 이 지역의 에탄 가격은 유가가 아니라 미국 내 천연가스 아니면 중동 내 천연가스 가격에 더 좌지우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천연가스 가격과 원유 가격의 그 차이만 보더라도 당연히 이런 에탄 기반의 원료를 추출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더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역시 셰일가스가 많이 나오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유 수출국 중에 하나고 천연가스 수출국 중에 하나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에탄을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공정 자체도 다릅니다. 나프타 크래킹 같은 경우에는요, 에틸렌뿐만 아니라 프로필렌, 부타디엔 이런 다른 방향족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 제품이 정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양성 측면에서는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꼭 장점만으로 작용을 하진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한 제품이 맡기면 다른 한 제품으로 활로 뚫을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다양성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나프타라는 연료 하나에 대해서 가격이 다 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요. 하나가 오르면 다 같이 오르는 효과, 하나가 떨어지면 다 같이 떨어지는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원료가 에틸렌인데
에틸렌보다 나프타 베이스가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가격 경쟁력 차이가 조금 더 힘들게 됩니다. 에탄 크래킹 같은 경우에는 에탄을 쪼갰기 때문에 에틸렌 비중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에탄 기반의 이런 가격 경쟁에서는 우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가격 경쟁력이 밀리더라도 부산물, 그러니까 뭐 에틸렌뿐만 아니라 뭐 부타디엔도 나오고 프로필렌 나오고 이런 거에 따른 부산물 판매로 수익을 덮으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수익을 뭐 보충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물론 당연히 나프타를 크래커 하면서 나오는 부타디엔이나 프로필렌 같은 걸로 에틸렌 원가를 일부 상쇄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부산물 시장이 동시에 꺾인다면요, 지금처럼 우리나라 중국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중국과 우리나라가 정면으로 이렇게 해외에서 경쟁을 하게 되면 당연히 가격 경쟁력이 아까 본 것처럼 중국이 월등히 우리나라보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이 부산물의 가격까지 같이 꺾이게 되면요, 원가의 비싼 원가의 이런 치명적인 더 크게 더 느낄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나프타 부산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됐지만 이 커버가 완전히 더 사라졌기 때문에 마진 같은 경우에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부산물이 많다라고 하는 거가 반드시 좋은 거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와 규제 비용 자체도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스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걸프 코스트라고 해서 지금은 뭐 걸프만, 트럼프 대통령은 뭐 아메리칸만,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석화 클러스터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울산, 여수 이렇게 집중되고 있는데요. 뭐 규모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물류 운영 효율도 굉장히 큽니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집중도 측면에서는 좋지만 에너지 원료를 전부 다 수입에 의존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석화 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탄소 비용, 앞으로 정말 이제 계속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탄소 크레딧 같은 거에 대한 리스크도 굉장히 큽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더 우리나라 석화 기업이 더욱더 문제다라고 불리울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리하면 우리나라는 나프타 기반의 유가와 동행하는 원가 구조, 미국은 에탄 기반의 가스와 동행하는 이런 낮은 원가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공정은 미국은 단순하고 부산물 리스크도 없고 에너지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혀 없죠. 이렇기 때문에 톤당 원가 격차가 구조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격차는 기술 문제도 아니고 기업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냥 구조적인 원료의 문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가장 힘들어지는 게 이제 바로 중국의 영향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0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대에 들어오면서 중국이 석화 시장을 자급화하기로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2020년 이후에 중국의 신규 에틸렌 능력이요,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고 글로벌 증가량의 70%가 중국에서 나올 정도로 굉장히 자급화를 높였습니다. 자, 이 말은 어떤 말이 될까요? 한국에게 이제 중국은 더 이상 석화 측면에서 최대 수출 지역이 아닙니다. 최대 수출 지역이 아니라 최대 수출 경쟁 국가가 된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석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바라기를 너무 오랫동안 한 거죠. 자, 중국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중국에 한꺼번에 많이 팔기 위해서 대형 나프타 크래커를 만들고요, 대량 생산을 했고 중국과 아시아에 수출을 하기 위한 판로를 계속해서 겹친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수입이 줄고 수출을 늘리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중국 시장도 놓치고 중국이 아시아나 다른 신흥국에 파는 이런 수출 시장도 같이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025년 석화 업황이 굉장히 큰 손실을 많이 봤었죠. LG화학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 부문 적자가 이제 확대가 됐었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직통을 맞은 기업 중에 하나가 됐죠. 매각 투자 조정이 이제 현실화될 정도고요.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덜 나쁜 포지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동차 타이어 이렇게 합성고무 위주이기 때문에 자동차와 타이어에 올인이
이 전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기술적인 특화가 많이 작용을 하지만 여기 역시 자동차와 이런 타이어 교체 시장이 흔들리면 이익률도 굉장히 하락할 수 있는 단점도 동시에 가지고 있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이제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PVC 염소 체인에는 여전히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다른 범용 제품과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그룹 내 포지션 문제라든지 굉장히 악화된 측면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와 미국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 보고자 합니다. 자, 미국은 10년을 버텼는데 왜 우리나라는 3, 4년 만에 전망의 기로에 들어서게 됐을까요? 첫 번째 차이는요, 문제 인식의 시점입니다. 자, 미국은 2010년 때부터 이건 구조 문제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수요보다 더 빨리 일어난다라는 것을 미리 인식을 했고, 그리고 그 중심이 중국이라는 것도 인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용석화 제품에 대해서 이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수익성이 안 나는 거는 하나하나씩 정리를 하는 입장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거를 경기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2010년대 들어서면서 실제로 중국 수요가 빠르게 늘었고 아시아 수출로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경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경기가 좋으면 잘 되고 경기가 안 좋으면 안 팔리고, 한마디로 이렇게 사이클의 문제로 인식을 했었던 거죠. 하지만 이게 2020년대 들어서면서 중국이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모습을 싹 바뀌면서 이 대전제가 무너진 겁니다. 더 이상 사이클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로 갑자기 바뀐 겁니다. 그런데 대응 방식에 따라서도 좀 명확하게 차이가 납니다. 미국은 고비용 설비를 먼저 줄였습니다. 여기서 줄인다라는 게 진짜로 공장을 닫고 자산을 팔고 투자를 멈추는 겁니다. 미국은 구조조정의 비용이 기업 단독 부담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노동의 유연성, 이동성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더 쉬운 측면도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 내 금융시장 역시 기업이 구조조정, 그러니까 규모를 축소를 한다면 이걸 무조건 부실의 징후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완전히 정반대인 거죠. 자, 줄이는 순간 모든 비용이 한꺼번에 이제 몰려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공장을 줄이게 되면 지역경제, 고용, 협력업체, 세수 문제가 동시에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나 채권시장에서 매출 감소, 가동률 하락은요, 바로 신용도 하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석화 문제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서 석유화학 기업 전반적으로 다 줄이자 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줄인다, 그러면 좀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먼저 줄이면 손해를 더 많이 보게 되는 치킨 게임에 갇혀버린 겁니다. 실제로 이런 거는 많이 지금 볼 수도 있죠. 우리나라 석유화학협회 같은 경우에서 보면 정부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자꾸 요구를 합니다. 줄여야 되는 거는 석유화학 기업들 그 자체 본연인데도 줄여달라는 걸 정부에 요청을 합니다. 자기네들이 줄이면 시장에서 이런 신호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남의 눈치를 봐가면서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차이가요, 바로 고부가 제품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고부가 제품의 정의는 뭔가요? 비싼 제품입니다. 고부가, 말 그대로 부가가치가 조금 더 높은 제품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석유화학을 처음 시작했었던 2012년과 2026년 현재를 보더라도 아마 4개의 회사의 고부가 제품 계열을 보면 달라진 게 없을걸요. 항상 똑같습니다. 하나씩 더 추가가 된 거가 있을 수도 있는데 다들 부가가치가 높은 겁니다. 하지만 미국의 석유화학 회사들 같은 경우에, 물론 미국이 다 잘했다 이런 건 아니지만 미국의 석유화학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비싼 제품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말하는 고부가는요, 없으면 안 되는 제품, 이 회사에서 반드시 이 회사 제품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제품, 이걸 바로 고부가 제품이라고 합니다. 자, 다우 같은 경우에는요, 산업들의 표준 소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우라는 기업이 올해도 됐고 세계 최대 석유화학 회사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산업 표준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 산업 표준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용을 하는 사업을 신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린더벨 같은 경우는 범용이지만 거의 원가를 최저가로 낮추는 이런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런 범용 제품에서 경쟁력은 원가 경쟁력이기 때문에 미국의 천연가스, 미국에서 나오는 값싼 천연가스를 활용을 해서 원가를 최대한 줄여서
다른 회사들과 경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이런 집중을 한 거죠. 자, 그다음에 웨스트레이크 같은 경우는요, PVC의 절대 강자입니다. PVC는 미국에서 정말 많이 쓰이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이 쓰이는 PVC 플라스틱 제품 중에 하나잖아요. 이거에 대한 미국 내 수직 계열화를 굉장히 많이 손에 쥐고 있습니다. 자, 올린 같은 경우에는요, 염소, 가성소다의 필수 체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개 회사마다요, 하나마다 자기의 이런 비밀 병기 하나씩은 다 차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가의 보도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기네 제품을 0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ABS를 만든다, 뭘 더 만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조금 더 발전시키거나 아니면 우리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비싼 제품을 조금 더 만들어 놓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범용 위에 고부가를 얹으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범용 적자가 고부가 투자를 범용에서 나오는 흑자로 이런 고부가의 투자를 대체를 했었는데, 이런 고부가 상품 자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범용의 적자가 고부가가 수익성을 완전히 이루기 전에 지금 이 투자를 잠식하는 이런 구조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면 아직도 사이클 이야기들을 조금씩 많이 하고 있는데 업황이 언제 돌아오냐를 더 이상 생각하면 안 되고요. 미국 석유화학 기업들 같이 어떤 구조로 만들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료 경쟁력이 많고 대체 불가능한 영역을 가지고 있고 구조조정을 실행할 수 있는 제도와 금융의 이런 환경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본 접근성, 미국에 있는 풍부한 이런 투자 자본 접근성도 굉장히 큽니다. 이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 설비를 줄이고 이러는 걸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이 잘 안 됩니다. 구조조정을 하는 것보다 미국 기업들처럼 필수 포지션을 확보하는 방향 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지역경제라든지 여러 개 뭐 지역경제라든지 회사채라든지 기업 신용도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게 한꺼번에 싹 바뀌기는 좀 힘들잖아요. 특히 이제 곧 지방선거도 있을 거고요. 지방선거 끝나면 총선도 있을 거고요. 또 대선도 있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대량 해고라든지 이런 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런 석유화학 이런 구조조정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석유화학 기업들 같은 경우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을 만드는 쪽으로 구조를 조금 변경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조금 버티는 구조로 가는 거에 대해서 한번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될지 한번 또 전망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당장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의 빅4와 같은 포지션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뭐 태생도 달랐고 뭐 접근하는 방법, 물론 가장 좀 근접하다라고 하면은 금호석유화학 정도를 볼 수 있겠네요. 금호 합성고무와 일부 정밀 소재에서는 이미 굉장히 글로벌한 공급망도 가지고 있고요. 고객들에 대한 신뢰도 쌓였기 때문에 필수 체인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케미칼 역시 PVC와 염소 정도는 이제 굉장히 글로벌하게 전문성이 있는 계열로 좀 볼 수 있는데 이 두 기업 그리고 뭐 LG화학이랑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힘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찌됐건 이런 회사들이 뭐 근접한 회사도 있고 아닌 회사도 있겠지만 이런 회사들이 일단 미국과 같이 필수적인 이런 포지션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범용 확장에 대한 욕심을 일단 버려야 된다. 물론 지금 뭐 확장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겠지만요. 그리고 실제로 설비 감축을 어느 정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체성 역시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석유화학 회사가 아니라요. 산업 인프라 소재 회사로의 탈바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첨단 소재 기업 아니면 이제 범용 소재 기업이든 어찌됐건 소재 기업으로서의 본인들의 정체성을 하나씩 더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중동 같은 경우는 이미 에탄 원료가 있고 미국도 에탄과 자본 접근, 그리고 중국은 손해를 보더라도 국가가 계속 사주기 때문에 버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더 이상 예전처럼 대량 생산해서 대량으로 판매한다, 특히 아시아권에 판매를 한다, 이거는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회사 역시 불황 전체를 버틸 수 있는 이런 체력을 다시 설계하는 방향으로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 필요한 거는 고부가로, 지금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고부가로 전환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고부가로의 전환은 추가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고부가, 그러니까 제품 좀 비싼 게 추가가 되는 게 아니라 대체를 해야 됩니다. 범용의 설비를 대체를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제로 공장을 좀 폐쇄를 하고 자산 매각을 하고 투자 취소도 하고 거기에 경쟁력 있는 제품군으로 다시 포트폴리오를 짤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래, 내가 LG화학의 이 부분, 롯데케미칼의 이 부분, 금호석유화학의 이 부분, 하나의 이 부분은 절대 포기 못하지. 이런 영역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야 됩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석화기업, 금호석화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합성고무 전문회사,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다른 회사는 모 전문회사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케미칼이 뭐 PVC가 좀 강하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지 전문이 아닙니다. 이런 전문 계열들을 하나씩, 그러니까 전가의 보도, 이런 필살기 하나씩은 조금 가지고 있을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격이 높은 제품에 자꾸 이렇게 연연해 하지 말고요. 공급자가 바꾸기 어려운 제품으로 목표를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계속 말을 조금씩 바꿔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다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공급 시장에서 빠지면 안 되는 위치에 있는 제품군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석유화학 기업의 대표적인 공식인 이제 캐펙스, 그러니까 이제 확장을 늘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것보다는 캐시 흐름을 이렇게 잘 돌릴 수 있는 전반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정말 계속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어찌됐건 이게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하고 실질적으로 구조 조정이 들어가면 굉장히 기업 입장에서,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하면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누가 먼저 줄이면 그 기업이 물매를 맞을 수도 있죠. 그렇다고 버티다가 한꺼번에 터지면요, 더 이상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때를 놓치면 안 되고요.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10년을 넘게 했던 구조 조정을요, 단기간에 맞춰야 된다. 그러는 것보다는요, 우리도 지금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미국 기업들이 먼저 이런 불황을 어떻게 붙였는지, 물론 미국 기업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여러 유명 석유화학 기업들이 어떻게 체질 개선을 하고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를 한 번씩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천천히 하지만 때를 늦지 않는 이런 구조조정을 하면 더욱더 현재보다 나은 산업 환경, 그리고 고용 환경 등을 더 만들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아마 때를 놓치면 선택지는 점점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